110회 기출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거래 요소가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1, 2, 3, 4번의 거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단기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한 것이죠. 이 위의 거래 결합관계랑 맞지 않죠. 자, 밑에 겁니다.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이것도 맞지 않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네요. 그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맞는 것은 올바른 것은 3번이죠. 자, 4번도 볼게요. 토지를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 요소와 맞는 것은 3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유동부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들은 예수금, 그리고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건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성급비용은 성급금처럼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요. 참고로 여러분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을 차입했을 때 만약에 3년 후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정을 한 겁니다.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분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올해 단기말이 돼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점이 올 수 있잖아요. 처음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 차입금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처음에 차입했을 때는 3년 후에 갚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올해 말에 보니까 뭐 한 6개월 있다가 갚아야 된다. 그럼 올해 말에 보고할 때는 장기 차입금으로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대체해 줄 때 쓰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여기 장기자 들어간다고 해서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엔 장기였지만 1년 이내로 상환기일이 도래해서 유동부채로 대체할 때 쓰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게 맞죠. 생업거금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보시면 기초에 지금 150만 원이 2월돼서 넘어왔어요. 자, 대변의 전기월 값이 대변에 넘어왔다. 라는 것은 부채나 자본 둘 중에 하나죠. 또는 부채나 자본이겠죠. 수익은 2월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부채나 자본일 텐데 자, 그러면 여기 받으러움 미소금 이건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값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용이나 수익은 2월 될 수가 없어요. 2월 값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부채에 해당하는 거는 외상 매입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잖아요. 그죠? 자, 취득세. 또 기계를 취득하면서 뭐 설치비가 들어갔다. 이것도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취득하면서 시범적으로 기계를 운전해 보면서 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런 시운전비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재산세는 취득을 한 이후에
보유 기간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금과 원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당좌 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런 매출 채권,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은 다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좌 차월은 우리가 당좌예금과 관련해서 당좌 계약 체결할 때 한도를 증액시켜서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인출이 된 거니까 이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좌 차월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좌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7번입니다. 다음은 인출금 계정 과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다까지 각각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주로 기업주,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사용되며 임시 계정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법인 기업에서 쓰는 계정이 아니라 개인 기업에서 쓰는 계정입니다. 법인 기업에는 인출금이라는 계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딱 봐도 답이 1번이죠. 자, 다 보니까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자, 다로 대체되어 마감한다. 자, 다는 자본금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면,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내가 현금 100원을 투자 받았어요. 개인 사업인데 자본금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30원을 빼갔어요. 그럼 이거 자본금이 줄어드는 건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인출금이라고 임시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결산할 때는 결국에 자본금이 줄어든 건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인출금으로 해 놓은 거니까 이 인출금을 반대편으로 없애고 자본금이 줄었다라고 해서 기록해 주면 인출금은 잔액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금은 보고기간 말에 자본금으로 대체돼서 마감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이란 것은 이제 수익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임대료는 수익이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수익이죠. 선급 비용은 선급금처럼 자산입니다. 이건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죠. 자,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개념은 이연의 개념과 발생, 예상의 개념이 있어요. 이연의 개념이란 것은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익의 이연이란 것은 결산할 때 올해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면, 즉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수익이 결산 시점에서 있다면, 미리 받은 수익이 있다면, 그럼 그 수익, 무슨 수익을 줄여주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수익을 이연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용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차기분 비용을 미리 준 게 있다면 그 무슨 비용을 줄여주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발생주의 개념은 이연도 포함되지만 발생도 포함되는 거죠. 자, 발생이다, 예상이다 같은 의미인데요.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수익의 발생이란 것은 12월 31일 시점에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된 것이 예상이 된다면 발생주에 입각해서 대변에 무슨 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방식이에요. 비용의 발생이란 것은 결산 시점에서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된 것이 예상이 된다면 지급 기일이 되진 않았지만 12월 31일까지 비용이 발생된 것이 있다면 무슨 비용을 인식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발생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제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비용의 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자, 지급 기일은 되지 않았지만 12월 말일 시점에서 이 비용이 발생됐다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기의 수익에 대응되는 지급된 비용. 지급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자, 단기의 수익에 대응되는 미지급된 비용. 자, 그리고 밑에 단기의 수익에 대응되지 않지만 지급된 비용. 지급된이란 건 틀렸죠? 자, 단기의 수익에 대응되지 않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건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 대응을 위한 거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되는 미지급된 비용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기에 수익에 대응이 되는 미지급된 비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31일 날 자, 기간 경과로 비용이 발생이 됐다라는 게 예상이 된다면 이 비용이 발생된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수익에 대응되는 이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9번의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2월 말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으나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 이런 패턴의 문제가 꽤 자주 나오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사항이 기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럼 이걸 기록한 이후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바뀔까를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로 12만 원으로 비용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 12만 원의 비용을 빼서 나온 당기순이익이 30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자, 이 보험료 중에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성급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3만 원으로 확인이 됐대요. 그럼 우린 결산할 때 보험료 비용을 취소시켜 주고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 분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자, 보험료라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데 이 비용이 차변에서 대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변에 비용 계정 과목이나 수익 계정 과목이 있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분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3만 원만큼 주니까 비용이 줄면 이익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효과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수정 전에 30만 원이었는데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되는 효과가 3만 원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 효과는 없죠, 지금. 그러면 수정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33만 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다음 지출 내역 중에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이 얼마인가? 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찾는 건데, 자동차 보험료 5천 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자, 여러분 우리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온과 관련된 대손 비용을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돼요. 왜? 매출 채권이란 것은 매출 활동과 관련된 판매와 관련된 활동에서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매출 활동에서 생긴 채권이 아닌 거니까 이 비용도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에 맞는 거죠. 논리상.
그러면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부금은요.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는 자, 다시. 자, 문제에서는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을 물어봤네요. 그쵸? 다시 한번 맞게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소상가비는 얘기한 것처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요.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요. 그쵸? 자, 10년 만기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이 되죠. 그럼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는 뭔가요, 여러분?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 비용하고 해서 4,000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이것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 여기 접대비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같은 겁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세금과 원가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광고 선전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런 대여금이나 미수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매출 활동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3번입니다. 다음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즉 재산의 증감 변화가 생기면 분계장에다가 분계하고요. 이거를 각각의 특계정들, 자, 특계정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었죠. 총계정 원장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정, 전시산표, 기말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마감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요 가에 들어갈 말은 전기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A와 B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일정 시점의 기업의 뭐뭐를 나타낸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재무상태표라는 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일정 기간에 기업의 뭐뭐뭐를 나타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가 아니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1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복습해 보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A라는 상품 한 개를 100원에 샀고요. 4월 10일 날 똑같은 A라는 상품을 물가가 올라서 200원에 구입했어요. 4월 10일 날 두 개 중에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팔렸잖아요. 팔려 나간 건 매출 원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건 기말 재고자산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의 개념이 있죠, 그죠? 자,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렸겠지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1월 10일 날 있었던 100원짜리가 매출 원가로 나간 거고 200원짜리가 기말재고로 남게 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4월 11일 날 4월 11일 날 한 개를 팔았을 때 나중에 들어온 거 후입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200원짜리가 팔려 나간 거고 그죠? 그리고 100원짜리는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평균법은요. 평균법은 지금 300원 구입했고 두 개를 구입했으니까 300원 나누기 두 개 하면 한 개당 평균 150원이니까 150원 팔려 나갔으니까 150원 남았다. 이렇게 이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보라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평균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또는 개별법도 있었죠. 이거는 구입했을 때 여기다 구입 가격표를 붙여놓고 팔았을 때 요 가격표를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지 재고자산의 이 원가 흐름의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총 15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